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의 3편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그 순서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루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적공제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대상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제 요건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 2000년 이전에 가입을 한 연금저축으로 분기에 300만 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불입기간을 가질 경우, 또 만기 후 지급 조건일 경우 불입액의 40%를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소상공인들, 사장님들이나 이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한 공제인데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2016년 이후 가입자인 경우 해당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대표자인 경우에는 각각 금액에 따른 한도 적용이 있고요, 그 이전 가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제액은 분기별로 300만 원인데요 각각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요, 4천만 원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인데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편적인 소득공제는 아니라서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를 할 경우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투자일이 속한 과세년도랑 그 후에 2개년도, 즉 3년 중에 내가 공제를 받고 싶은 과세기간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4년도에 투자조합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24년, 5년, 26년 이 3개 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년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 이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과 벤처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금의 10%를 공제해주고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벤처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는요 3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를 할 경우에요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우리사주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본인 명의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인 경우에는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공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이 고용자가 근로금액이 삭감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급여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 위로차, 이 소득공제를 만든 건데요, 이거는 사실 본인의 요건보다는 회사의 요건이 큽니다. 우선은 본인의 요건만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직전 연도에 받은 총 급여액과 현재 총 급여액의 차이에 대해서 5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가입을 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연 납입 한도입니다. 가입 시에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매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셔야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앞서 말한 장기집합 투자증권이랑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가입 당시 직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청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입이 현재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요. 이것도 연 납입액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밖의 소득공제 중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뭐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적용을 받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도 조금 나는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립이 조금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제 대상자 범위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본인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자 것도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이 앞서 말한 인적공제의 요건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지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즉 직계 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되고요. 직계 비속이 2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단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위탁아동, 그리고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장애인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빠져야 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제금액입니다. 먼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그리고 도서구매 30%, 단 도서구매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30%를 적용해주는 거고 이상인 자는 도서구매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 제일 높습니다.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제가 있는데요. 23년도 카드 사용 대비 24년도 카드 사용액이 10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와 초과인 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300만 원, 초과인 자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 공제가 1과 2가 있는데요. 추가 공제 1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매분이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한도 2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이 105%를 초과했을 경우 이것도 20%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얘는 100만 원을 추가로 한도를 정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즉 공제 한도를 정리하면요. 네,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일반적인 공제 기본 300만 원과 대중교통 등에 대한 공제 300만 원, 그리고 직전 사용용도분보다 초과분에 대한 사용분에 대한 한도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한도고요. 7천만 원 초과인 자는 처음 공제 25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2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100만 원. 그래서 즉 5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들 중에 이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비용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자동차 구입 비용입니다. 이거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셔도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입액의 10%는 공제 대상 금액으로 넣어줍니다. 네, 네 번째 자동차 리스료입니다.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보험료.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그런 사적 보험은 물론이고 우리 사대보험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또 뭐 각종 공제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교육비인데요. 네, 육아교육법상 유치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카드로 교육비를 긁으셔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설 학원이라든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영유아의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긁어도 교육비 공제도 되고 이 카드 공제도 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공과금입니다. 네, 세금, 뭐 전기, 수도,
뭐 가스, 전화,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얘들을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셔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유가증권 구입입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특히 상품권 구입만큼은 신용카드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데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얘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뭐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택 같은 거를 카드로 긁었어도 이거는 사용금액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수료도 공제 대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체국 용역이나 음식점이나 시설 임대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이 되니까 요것도 차이점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입니다. 금융용역입니다. 이자 비용 카드로 긁어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증권거래 수수료, 우리 주식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12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정치기부금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돼서 이것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3번째, 비슷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적용 때문에 얘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면세품 구입입니다. 면세품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15번째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이중 적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6번째입니다. 가상사업자,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수수료를 받고 뭐 대리 업무를 해주는 그런 가상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상화폐, 뭐 코인 같은 거 말하는 거 아시겠죠? 네, 17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은 것도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17가지는 신용카드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 공제를 할 때 사용분에서 차감을 하셔야 되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첫 번째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도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강료 이런 것들은 교육비 공제도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대금 지급자가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혼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혼인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근로자에게만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안에 사용한 사용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골드바 같은 귀금속을 구매한 경우에도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이 도서 구입이나 티켓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도서 공연 및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입을 하신 것만 도서 구입이나 공연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이 ISBN과 ECN이라는 게 있는데요. ISBN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책,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CN은 전자책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SBN과 ECN에 등록된 전자책도 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의료비의 현금 영수증은 의료비를 지급한 자가 아닌 환자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됩니다. 네, 아홉 번째입니다. 국외 사용분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네, 열 번째입니다. 얘도 조금 특이한데요. 지로 납부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 우유,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 아까 설명드린 공제 대상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11번째입니다. 할부로 뭔가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시점에 총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네, 12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타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되신 분들에 대한 그 신용카드 사용분은 적용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적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실제 적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니까 이해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아내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요. 남편이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고 아내의 사용분은 2천만 원, 남편의 사용분이 3천만 원이라 가정을 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구한테 넣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인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150만 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공제가 다 없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내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을 경우에 공제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아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25%를 하면은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와 아내가 쓴 신용카드 합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과 그리고 한도인 300만 원, 이 중에 작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그 세율 구간은 16.5%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에서 16.5%를 곱하면 49만 5천 원이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쪽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남편은 8천만 원인데 25%를 곱하면은 남편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남편 사용분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분이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의 15%와 그리고 남편이 7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250만 원이겠죠? 네, 이 한도 250만 원 중 작은 금액인 250만 원이 됐고요. 이 250만 원에서 이 남편의 세율 구간은 26.4%입니다. 그래서 26.4%를 곱하면 6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내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는 것보다 남편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가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아주 달라집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제가 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종합한도 소득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요, 고소득자의 지나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모든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아니고 어떤 건 포함, 어떤 건 제외 또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벤처투자 조합 출자 중 개인의 직접 투자를 제외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그리고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공제, 얘들만 총합이 2,500이 넘어가면 2,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씩 보십시오. 이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첫 편에서 설명드렸고요. 둘째 편에서 물적공제에서 연금공제와 주택관련공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그 밖의 공제들 소득공제는 싹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소득공제는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번에는 세액공제를 설명드릴 건데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니까 다음번은 조금 더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근로소득자의 모의계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모의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특히 맞벌이 부부들 누구한테 기본공제 대상자 넣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 모의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세액공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